안녕하십니까. 2020 손해보험 연수교재 제2편, 보험 법규 편인데요. 자, 이번에는 2차 시로서 1차 시와 동일한 주제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의 법규와 약관 두 번째 내용인데요. 주교재에 있는 내용들 핵심 위주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돼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보험계약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보험계약의 특성이 이 파트가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으로 봤을 때도요. 보험계약의 이 특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실무에서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분류식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보험계약의 특성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이 주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분류식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건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가 돼 있을 때 보험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인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것을 우리는 이제 낙성계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급여나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분류식 특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형화된 어떤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이제 보험증권 같은 경우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실무에서 보험증권도 교부하잖아요. 계약 효력의 법률상 요건은 아니고 단지 증거증권의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이 또한도 법률적 어떤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어떤 형식을 갖추게 있다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증거증권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보험계약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요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류식 낙성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유상 쌍무계약입니다. 역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건데, 자,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잖아요. 그래서 대가성이 있죠. 그래서 쌍방이 서로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대가성이 있는 걸 유상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여기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그것을 약관상에 우리가 약정을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유상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보험계약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료의 납입 의무가 있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자, 이것을 서로 쌍방 간의 의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쌍무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상계약 아니면 편무계약이라고 이렇게 표현돼서 보험계약의 특성을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도는 조금 다소 떨어집니다만 사행계약도 보험계약의 특성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자, 사행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행성 있다, 도박을 얘기할 때 사행성 있는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와 같이 사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성이 있다는 거죠. 우연한 보험사고 발생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사행계약성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보험계약자 지급한 보험료와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불일치성으로 인해서 즉 요행에 의해서 우연한 이득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는 보험계약을 가입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행성 있다, 사행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보험계약은요 우리 상법상에서는요 상행위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우리는 상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또 하나의 보험계약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계속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관계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계속적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계약이라는 것을 사실 쉽게 얘기하면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적 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험계약의 특성 중에서 중요한 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부합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성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약관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자, 근데 보험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만나서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험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럴 때 작성되는 것이 약관이란 말이죠. 근데 이 약관을 보험계약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작성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실무에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표준약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체로 받아들일 것이냐 전체로 거절할 것이냐 자, 이렇게 약관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의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부합계약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시면 보험회사가 미리 그 계약 내용을 정형화한 보험약관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보험계약자가 이를 포괄적으로 이제 승인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부합계약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좀 어렵지만 부합계약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험계약의 특성이 다수의 보험계약자로 구성되는 보험단체를 기출해서 대수의 법칙에 입각해서 보험계약이 성립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자, 대수의 법칙이라는 건 우리 이미 앞에서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일정한 확률 분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일정한 확률 분포가 나오려면 모수가 많아야 돼요. 통계적으로 일정한 확률 분포가 수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확률의 분포 대상의 모집단이 상당히 넓어야 되고 또 대량으로 관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단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험계약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 선의계약성이 있다. 선의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험계약에 사행계약적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선의를 갖고 보험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성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매우 중요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행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악의적 의도를 갖고 보험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선의의 어떤 그 원칙에 입각해서 보험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성이 있다. 보험계약에는 기술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험료 산정과 보험금 지급에 상당한 수리적 기술이 필요하다. 여기서 수리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건 결국은 통계입니다. 통계. 그 다음에 확률이죠. 그래서 이 통계와 확률을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에 따른 그 인수 심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고도의 수학적인 그러한 기술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기술성이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계약의 특성들을 살펴봤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 보험계약의 특성들에 대해서 하나씩 용어 설명이 바르게 되어 있는 거 물어보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특성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실 게 이제 보험계약의 성립, 변경, 소멸에 대해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험계약의 성립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그다음에 보험회사의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가 합치가 되면서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미 앞전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청약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계약을 맺을 것을 목적으로 자, 보험계약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나 보험 청약을 할래요 라고 하면 보험회사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역시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인데 이건 보험회사가 하는 거죠. 자, 승낙 방법은 여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청약을 할 때도 역시 구두든 서명이든 상관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승낙 의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좀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승낙을 하는데 30일 이내에 승낙하지 않으면 그러면 승낙한 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승낙 의제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 용어까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보험료 수령 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하면 보험회사와 그다음에 보험계약자가 서로 약정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납부 통지를 발송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기간 내에 승낙 또는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이것은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간주하겠다, 보겠다. 그래서 이걸 승낙 의제라고 한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는 3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라고 우리 앞전에서도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계약의 성립은 의사의 합치예요. 근데 책임의 발생, 보험회사의 책임의 발생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자, 이것은 보험료가, 일회보험료가 납입되고 나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최초 보험료인데 보험료 수령 시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된다. 예, 최초의 보험료가 납입이 되면 보험회사의 보장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그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별한 위험이 소멸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위험이 소멸하면 보험료 감액을 해야겠죠. 위험이 높으니까 보험료가 비싸진 거니까, 보험료가 높아진 거니까 보험료 감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위험이 변경이 되거나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위에서는 위험이 소멸한 거고요. 여기서는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거나
변경, 뭐 늘어나겠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 시 보험료에 이번엔 증액을 청구하겠죠. 예, 보험료를 더 거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험이 너무 현저하게, 위험이 너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하면 보험회사는 예,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해지의 가능성까지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험계약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보험자, 여기서 보험자라고 하면 보험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보험회사 파산의 성을 받을 때에는 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계약의 해지를 여태까지 보험회사가 하는 걸로 여러분들께 잘 이해하셨는데, 자, 여기서 보험자의 파산이 이루어졌을 때는, 선고를 받았을 때는 이번엔 보험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파산 선고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했다. 이건 약관의 규정이니까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당연히 효력이 상실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요 숫자를 1개월 내지는 6개월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문에 그러면 틀린 것이다. 그래서 요 지문에 많이 나왔던 것들 1개월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으니까 틀린 지문하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자, 이런 경우 보험자의 파산이 이루어졌을 때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주체는 보험계약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이 소멸하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당연한 소멸이라고 해서 그 당연한 소멸 사유를 열거해놓고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당연한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소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멸하는 게 뭐냐? 자, 보세요. 보험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보험기간 끝났으니까 보험계약이 소멸해야 되는 거 맞죠? 더 이상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이 소멸했어요.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험의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보험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 대상이 소멸했어요. 그러면 계약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 이익 혹은 피보험 물건 이렇게 되는데 소멸되어서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소멸했다. 자, 피보험 이익 자체가 소멸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런 보험 목적이 소멸되어서 그 보험사고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졌으면 보험계약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소멸하는 거고. 근데 우리 앞전에서 배웠던 것처럼 보험회사가 파산했어요. 그럼 3개월 이후에 경과가 지나고 나서 보험계약은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금을 전부 지급했어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책임보험과 상해보험은 다르다. 그래서 제외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미납했어요. 그럼 보험계약 성립 후 2개월 지날 때까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회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예, 당연히 계약이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 실무에서는 계약이 실효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 자,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의 해지에 의한 소멸 사유인데 양쪽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들을 열거해 놨습니다. 자, 보험계약자의 이미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해지가 가능하고요. 자, 보험회사에서 고객의 과실 또는 규칙으로 인한 해지를 할 수가 있다. 만약 고객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보험회사에 인식을 하게 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험료를 미납했다든가 우리 앞에서도 배웠었고 그 다음에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든가 통지의무를 해태했다는 건 게을리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고의 중과실로 생긴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위험의 변경 증가로 인한 해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약관의 규정에 의한 뭐 해지 사항도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표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요 당연한 소멸 사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계약의 무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변경하고 취소도 되고 무효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효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자,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보험계약이 성립한 처음부터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원래 없었던 것이다. 효력이 없었던 것이다. 한다는 것이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불성립이나 해지, 취소와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적인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보험사고 발생 시에도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고,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추인 불가능하다. 추인한다는 것은 장래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무효는 뭐냐면, 자, 앞으로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 계약 성립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앞이나 뒤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취소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취소는 역시 무효처럼 앞으로 거슬러 와서 즉 보험계약이 성립한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자 그러나 만약에 이 시점에서 장래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인정할 거냐? 추인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취소의 상황에서는 장래에 대한 것은 추인하게 되면 유효하다. 보험계약이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소와 무효가 요 앞부분에 처음부터 거슬러서 계약 성립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같은 맥락이나 무효는 뒤에 대한 것도 효력이 당연히 없는 거겠죠.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없는 거니까. 근데 취소는 이 이유서부터 추인 가능하다. 이게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는 불성립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법적인 효력은 없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불성립과는 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해지는 뭡니까? 자, 해지는요. 계약이 이렇게 유지가 됐어요. 자,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칠게요. 자, 그러면 장래에 대한 효력만 상실되는 거,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보험계약 성립하는 시점서부터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이 시점까지는 계약은 유효한 겁니다. 이때 장래에 대해서만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무효는 해지하고 다른 것이다. 자, 무효는 앞과 뒤가 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제가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문에 잘 나옵니다. 무효는 불성립, 그 다음에 해지, 취소와 다르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자, 무효는 그러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때가 어떨 때 무효가 되니?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효에 대한 내용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열거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어요. 자,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기 전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 이걸 보험회사가 보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험으로 인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이다. 자, 사기로 인했다. 악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험회사가 고의로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보장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담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자 여기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고 그 다음에 아들의 보험을 들어가요. 자 타인이잖아요. 일치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은 아니니까. 아버지가 계약자가 되고 아버지가 피보험자가 되면 자기를 위한 계약인데 이거는 타인을 위한 계약이지 않습니까? 자 이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근데 이 동의를 받지 아니한 계약이 뭐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계약이 뭐냐라고 하면 이 계약이 피보험자로 하여금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이라고 하면 피보험자의 서면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으면 이 계약은 무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역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 있다면 이것도 무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주체가 사실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피보험자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험 사기라든가 악의적인 보험의 부당한 청구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우리 상법상에서 이 무효권으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규정을 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자, 여기서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계약자가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했다고 한 계약이 무효니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피보험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심신박약자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는 피보험자일 때 무효인 거고 심신박약자가 계약자가 될 때는 이 계약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무효가 아니란 얘기예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데 그 심신박약자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경우에는 역시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효력이 발생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외적 상황들을 여기다 기술을 해놓은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15세 미만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했다는 건 피보험자가 됐을 경우에 이 보험계약은 무효인데 그러나 심신박약자가 계약자가 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한다는 건 그것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효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험계약에 이제 우리가 체결과 관련된 부분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제 부활이 나왔습니다. 자, 보험계약이 실효가 실무에서 실효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해지 환급을 받지 않는 해지를 얘기하거든요. 자, 이럴 때 이것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걸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니까 해지 또는 실효된 보험계약의 회복인데, 자, 여기서 해지라고 한다는 것은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그런 보험계약건에 대해서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보험계약으로 되살린다는 건데, 그러면 보험계약을 부활시키기까지, 해지된 시점부터 부활시키기까지의 요 사이에 납입하지 않았던 보험료, 그 보험료를 연체보험료라고 하죠. 내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 연체보험료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발생하는 연체이자까지를 납입하면 보험계약을 부활시켜 주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을 여기서 이제 해지하고 여기서 부활을 시킨단 말이죠. 이제 보험료도 내고 연체이자도 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보험계약을 처음에 계약이 성립됐을 때 고지 의무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고지 의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는 거냐? 부활시킬 때? 아니에요. 고지 의무를 또 해야 됩니다. 부활계약건도 고지 의무를 해야 된다. 자, 계약 전 알리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 사이에 보험회사가 인수를 할 수 없는 만한 보험 어떤 인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과거 병력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피보험 물건에 대한 훼손이 있을 수도 있고 보험회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 하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지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약관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가능하다고 됐는데, 자, 부활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지 시점서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을 시켜라. 이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년 지나고 나면 부활도 못 한다는 얘기죠. 요 3년이라는 숫자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청약 철회라는 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은 성립을 했는데, 자, 이 계약 성립한 거를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그거를 청약 철회인데 청약 철회를 한다는 것은 이제 이 계약이 잘 유지가 되기까지 그 사이에 좀 더 다시 한번 숙고해봐라. 근데 숙고를 해봤더니 이 계약에 대해서 나는 다시 되돌리고 싶어, 되물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청약 철회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그 일정한 기간 내에서 약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 청약 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면 청약 처리는 언제가 가능한 거냐 했을 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0월 이내에 청약 처리가 가능하고요. 없었던 걸 할래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면 불가하니까, 자,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30일을 넘어서는 청약 처리가 안 되고, 자,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0월 이내에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청약 철회를 만약에 보험회사가 접수를 했다. 그럼 보험료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체 없이 보험료를 발환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되는데 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지체했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한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대출 이자가 비싸죠. 일반적으로 예금, 적금 이자보다 좀 비싸요. 높아요. 그건 뭐냐면 보험회사가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보험계약자에게 높은 이율로 주라. 이렇게 연상하시게 되면 맞아. 계약대출 이율이 더 세지. 일반적인 이율보다. 그러니까 계약대출로 줘야겠구나. 이렇게 연상하시면서 암기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지문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정이율로 계산해서 보험료를 지급하겠다. 지체했을 경우 혹은 뭐 정기예금 이율로 지급하겠다. 이게 아니라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게 자주 나왔던 질문이어서 제가 참고로 넣어봤습니다. 자, 우리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재반상을 다루고 있는데 뭐 해지나 무효 이런 개념 다 배웠고요. 이제 취소, 뭐 앞에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취소, 계약 취소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소에 대한 개념을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취소를 언제 할 수 있는 거냐? 라고 하면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을 교부 설명을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럴 때 물론 이제 우리 약관에서는요, 자,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있고 자필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청약서 부분을 전달하지 않았을 때 보험계약자가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험계약에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와 관련돼서 위반하게 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계약 성립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3개월 숫자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을 취소하는 데 있어서 장기보험의 경우와 일반보험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험료를 이제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줘야 될 때 어떤 이유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각 장기보험이냐 일반보험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청약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걸 지체했을 경우에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더해가지고 보험료를 발환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이제 같이 섞어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자, 일단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그래서 역시 뭐 예정이율이나 정기예금 이율이 나오면 이것은 이제 틀린 것이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일반보험의 경우라고 한다면 보험개발원 공시된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그래서 이것도 지문에서 한 줄씩 나오게 되면 시험 문제에 나올 때 틀릴 수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반복적으로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보험이면 이율이 세다, 약관대출이율. 그 다음에 일반보험이면은 보통 이제 보험기간이 단기로 1년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 정기예금 이율로 간다. 이율이 좀 낮은 걸로 간다. 이렇게 짧은 거는 낮은 걸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관교부 또는 약관 내용 설명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청약서 부분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뭘 적용한다는 거예요? 계약의 취소를 적용시키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요거 설명할 때 요 세 가지를 다 열거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계약 취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보험약관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약관이라는 게 무엇이냐, 또 보험약관의 종류가 무엇이냐. 자, 보험약관의 종류에는 보통약관이라는 게 있고 특별약관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약관은 전체적인 보험계약에 관련된 이제 보험회사와 그다음 보험계약자가 지켜야 될 권리와 의무사항 이런 것들 제반적인 것들을 약관의 약정한 형태로 규정을 해놓은 것을 보통약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장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루는 것을 특별약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을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약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또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보험을 하나 들어가는데 건강보험을 하나 들어갔다 칠게요. 그럼 거기에 암 진단비도 있고 뇌출혈 진단비도 있고 그다음에 급성신경쇠 진단비도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각각의 보장과 관련된 그 암 보장을 규정하기 위한, 그래서 보장의 개시 시점, 보장의 대상 뭐 이런 것들을 각각의 특약별로 항목별로 약관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특별약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암 진단비나 안 진단비에 대한 특별약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뇌출혈에 대한 특별약관이 있는 건데, 이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이 전체에 대한 계약사항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약정해 놓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통약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하냐라고 했을 때 특별약관이 더 우선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약관의 기능이 뭐냐라고 하면, 자, 아까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가지고 약관을 만들어서 체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표준약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승인할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부합계약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래 비용도 절감시킬 수가 있고 거래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거래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약관의 그 정보를 제공, 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문서화된 약관이 있다 보니까 자,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분쟁 방지. 그 다음에 소비자 간 평등된 원칙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이런 약관으로 가고 어떤 누구에는 더 우대해서 이런 약관을 가고, 그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약관의 기능은 그런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보험약관의 기본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보험계약의 당사자 간의 공평성을 확보한다라는 것이고, 자, 명확한 내용으로 약관은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약관을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게 이제 명확한 내용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약관 개정의 어떤 추세고요. 그 다음에 거래 실태와 약관 규정이 일치해야 된다. 자, 약관의 내용과 실무의 내용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약관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면서 약관을 기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소비자를 위해서 약관 등에 대한 정확한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그 약관 속에 이제 예시를 하게끔 그렇게 약관의 기본 요구로 삼고 있습니다. 자, 실제 우리 요즘 보험 약관을 보시게 되면 자, 보험금 뭐 분쟁 사례 같은 거 있잖아요. 보험금 지급 부지급 사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앞단에서 수록을 해놔가지고 보험 계약자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끔 약관을 그렇게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보험 약관의 기본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보통 약관의 기재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약관의 내용을 기술해 놓은 것을 보통 약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대한 것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의무 범위를 정하는 방법과 그 인식에 그 계약과 관련해서 보험회사의 의무를 기술을 해놨다는 것, 정해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의무를 이행할 시기와 미행했을 때의 그 페널티가 뭐냐, 그 손실이 뭐냐, 이런 것들을 보통 약관에 게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계약이 무효될 때가 어떨 때냐. 그것은 뭐 암진단비가 됐든 뇌졸중 특약이 됐든 이런 특별약관의 내용을 다 포함해서 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때가 어떨 때냐. 이런 내용들을 다 기술을 해놨다는 것이고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지 원인과 해지 시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약관에서 기술을 해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수취자가 갖게 되는 이익 또는 잉여금 배당을 받을 경우 그 범위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러한 재반적인 사항들을 보통약관에 기재를 했다. 다음 중 보통약관의 기재 사항으로 아닌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약관 부합계약성에 의해서 자 포괄적으로 승인을 했잖아요. 계약 당사자가. 자, 그럴 경우에 약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하는 단계에서 약관의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약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당사자 의사의 우선의 원칙. 계약 당사자가 서로 계약을 맺은 거니까 이 사람들의 의사가 중요한 거지 제3자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 의미의 해석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문구로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종 제한의 원칙이라는 것은 해당 규정의 같은 종류의 그런 문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약관 중 일반 문헌은 그것의 선행 열거사항과 동종사만을 지칭하지 너무 여기저기에 속된 말로 이렇게 오지랖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성자 분리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냐면, 자, 약관을 작성한 주체가 누굽니까? 보험회사죠. 그러면 보험회사가 작성했다는 건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자, 어떤, 다툼과 해석의 여지가 생겼을 때는 작성자가 불이익하게, 그러니까 작성자가 불리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지문 중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작성자 이익의 원칙으로 나오게 되면 이것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수기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 인쇄된 게 있고 필서가 있다라고 하면 필서가 먼저 우선된다. 그다음에 유효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의 의미를 갖게 되는 보험약관을 유효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약관의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약관 해석의 원칙에서 약관을 변경할 때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까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내용이 좀 어려운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요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여기서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버지가 계약자, 아들이 피보험자. 자, 아들 피보험자고요. 아버지가 계약자라고 했다. 자, 이럴 경우에 이런 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보험 계약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 계약,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다. 자, 그러면 계약 체결의 요건을 보면, 즉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요건을 보면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라는 의사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자, 그것은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위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여부를 묻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계약의 효과는 어떻게 하냐. 자,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의 지위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의무와 그 다음에 권리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지위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요약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보게 되면 우리 앞전에서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한번 살펴봤었어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고지해야 되고 통지해야 되고 보험사고 발생하면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해야 되는. 그 다음에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 손해방지 의무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는 것이죠. 자, 보험계약자의 권리는 뭐냐? 자, 보험계약자의 권리는 증권 주세요. 보험증권 교부 청구권. 그 다음에 보험료 감액 청구. 보험료 좀 낮춰주세요. 감액 청구권. 보험료 돌려주세요. 보험료 반환 청구권.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 해지권. 자, 이런 것들. 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어떤 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자, 이것도 지문에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청구권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타인을 위한 계약이다 보니까 보험계약자가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익을 취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청구권을 갖게 되면 계약자가 험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고의적으로 방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인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아갈 수 있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버라이어티한 아주 보험 사기, 보험 범죄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법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 보험금 청구권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계약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의 이제 지위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아까는 우리 보험계약자의 지위나 의무를 봤는데 이제 피보험자의 지위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의 의무는 또 뭐냐 하면 피보험자도 고지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도 위험 유지 의무가 있고 피보험자도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가 있고 자 피보험자도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가 있고 피보험자도 손해방지 의무가 있어요. 즉 제가 왜 자꾸 피보험자 이것 하냐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무가 거의 중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피보험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피보험자의 의무 중에 보험료 납입 의무도 있냐? 예, 피보험자도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어요. 어떨 경우냐? 보험계약자가 파산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계약자가 지체하면 피보험자가 납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피보험자는 납입의 의무가 없다, 보험료 납입의 의무가 없다, 틀린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는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피보험자는 일정한 보험금액 및 기타 급여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자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제반적인 사항들 또 시험 문제 자주 나올 법한 것들을 주교재에서 핵심적으로 추려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교재 학습하실 때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